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귀중한 천연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텅스텐과 같은 고가의 금속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노력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는 텅스텐이 고기술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강원도에 위치한 텅스텐 광산은 한때 세계 최대의 텅스텐 생산지 중 하나였으며 그 역사적 변천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투자로 인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텅스텐 또는 울프람임은 매우 높은 녹는점을 가진 무거운 금속으로 내화물과 내마모 합금의 이상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방위산업과 전자제품 제조의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텅스텐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속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글로벌 전략 대결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발전의 중심지였으며 한때 연간 수십만 톤의 텅스텐을 생산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쟁과 경제적 문제로 1990년대에 광산은 폐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투자자들이 이 지역의 잠재력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 광산을 복원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광산 재개는 자원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이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중요 자원의 공급원을 미래에 걸쳐 확보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며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펼쳐진 무수한 작은 섬들. 무궁무진한 활용도의 희귀 자원과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2009년에 이어 또 한 번 1억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 인류는 지구의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에서 4광년 떨어진 판도라라는 행성을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판도라까지 진출한 이유는 단 하나. 지구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 자원인 연읍테늄 UNOBTAINILUM을 손에 넣기 위함인데요. 언읍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억만 달러에 팔리죠. 1kg에 240억 원짜리 광물이라면 영화 속 인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도 죽음을 무릅쓰고 판도라로 진출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언읍테늄이라는 금속은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 SF 등에 나오는 가상의 금속입니다. 그 영어 뜻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설령 얻을 수 있더라도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전 세계 곳곳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광물이 존재하는데 강원도 영월의 오래된 폐광에는 5대 핵심 광물 중 하나가 빽빽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의 광산업체가 7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급 광물을 캐기 위해 혹시 여러분은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를 알고 계시나요?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레이지 동레이지 도그이라는 폭탄으로 베트콩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경험이 있는데 레이지 독은 폭약을 넣지 않는 폭탄입니다. 폭약이 없는 폭탄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레이지독은 길이 44지름 13무게 20지의 탄환형 금속으로 지면 근처에서는 시속 804km의 무서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 덕분에 공중에서 이를 투하하기만 하면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그 자체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속탄과 같은 불발탄의 위험성도 없었죠. 모탄에 해당하는 큰 금속통에 이 금속을 잔뜩 채운 후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구조는 집속탄과 비슷한데 여기에 운동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레이지 독을 좀 더 크게 확대시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신의 지팡이라즈 프롬 가드라는 무기입니다. 신의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턴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뜻하는 텅과 토를 의미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중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쓰는 미국도 결국 신의 지팡이는 개발을 중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텅스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텅스텐이 워낙에 비싼 금속이라 천조국 미국이라지만 중간에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혹시 강원도 영월의 폐광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텅스텐이
빽빽하게 매장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원도 영월군 상통읍 구례리에는 벌써 문 닫은 지 30년 가까이 지난 상통광산이라는 오래된 폐광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에서도 그나마 지하자원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전국에 매장된 광물자원 161억 톤 중 약 75%가 강원도에 매장되어 있죠. 이 자원들의 잠재 가치는 최대 180조 원에 이르는데 만약 채굴 기술이 발전한다면 강원도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영월의 상동광산인데 상동광산은 원래 텅스텐, 즉 중석광산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때 상통읍에는 3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지만 폐광된 지금은 고작 1여여 명 사는 폐광촌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텅스텐이야 텅스텐과 중석 혼용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주요 금속 중에서도 녹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 제조의 필수 광물로 꼽히죠. 그런데 텅스텐 매장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상동광산이 단연 으뜸인데 단일 광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추정 매장량이 800만 톤입니다. 품질이 워낙에 좋은 데다 소련의 확장에 겁먹은 미국은 영월의 중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결국 한국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 중석 협정 1952년 3월을 체결해 넘금 50억을 지불하고 2년간 중석 15영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한참 미국으로 수출되던 당시 미국의 한 시험기관은 상통광산의 중석 정광을 분석한 후 한국의 텅스텐 정광의 품질은 세계 시장의 표준이라고 발표했을 만큼 품질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시작하면서 상동광산의 채산성이 크게 약화됐고 1994년에는 결국 폐광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폐광 20년 뒤인 2012년 세계적인 투자 규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상동광산에 무려 7억만 달러, 한국 돈으로 80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재산이 54조 원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의 전설 같은 인물이 강원도 영월의 작은 광산 하나에 800억 원을 투자한다니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자원 전쟁 중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 놓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가진 지하자원 덕분이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출 규제 등으로 막아버리니 중국에 미안한 소리 하지 않고는 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인데 텅스텐이 히토류만큼 중요하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히토류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 중 하나가 텅스텐이니까요. 지난 2017년 2월 광물자원공사는 신산업 기여도, 미래 성장 가능성, 수입 규모 등을 지표로 삼아 5대 핵심 광물을 선정했는데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그리고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의 경우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해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류에도 사용되지만 반도체 금속 배선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 무기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가 이 텅스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또한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한데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부존량의 60%와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죠. 이에 중국은 1991년부터 텅스텐을 국가보호 광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텅스텐의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늘 상승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 텅스텐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인 파라텅스텐산의 유럽 가격은 1톤당 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텅스텐 소비국인데 필요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문을 닫은 상동광산은 어쩌다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게 된 것일까요? 폐광 12년 뒤인 2006년 캐나다의 광산업체 울프마이닝과 울프마이닝은 상동광산의 광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세계적인 광업회사인 캐나다의 알몬티 ALMONTY 인더스트리가 울프마이닝을 인수합병해 상동광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 5월에는 무려 300억 원을 투자해
자회사인 주알몬티 대한중석을 설립했죠. 작년 5월 28일 착공식을 한 뒤 광맥조사, 시추, 갱도 굴진, 정광공장 건설 등 채굴에 앞선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연간 5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오히려 해외 언론이 먼저 관심을 가졌는데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월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 텅스텐이 다시 생산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알몬티에 따르면 현재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은 800만 톤으로 이는 연간 100만 톤씩 60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특히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의 광물 내 함량은 0.45%로 0.19%의 중국산뿐 아니라 세계 평균인 0.18%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현재 텅스텐 원광을 재련해 품위를 높인 정광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몬티는 원광을 정광으로 바꾸는 불순물 제거 시설만 국내에 갖추고 나머지 재련 작업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GTPGL OBAL 텅스턴 앤드 파우더즈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벌써 GTP와 15년간 텅스텐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두었죠. 사실 상동광산의 텅스텐, 즉 중석은 한국에게 있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1952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용해 수입한 밀가루와 비료를 농민들에게 값비싸게 팔아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의 피눈물을 쏙 빼놨었죠. 이를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전격 유착 사건인 중석불 사건이라 합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를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석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부가 세운 대한중석광업은 1960년대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효자 기업이 됐는데 한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탄광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중석을 캐낸 광부들의 피와 땀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외국 기업이 이를 캐 돈을 벌 계획이라고 하니 참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 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사를 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터져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보다 더 놀라운 소식,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GE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E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E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맞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해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을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투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득기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열병합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4.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 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율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열효율이 모두 열위에 있지만 8,000시간 실증 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열의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에서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곧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에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에 스팀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증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말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투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은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운소 가스터빈입니다. 100MW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투산은 현재 300MW급 수소운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운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MW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MW급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 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 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MW급 수소운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GW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원소 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증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합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운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투입된 제트 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투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투산 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SMR 표준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MW 원자로 모듈 6대를 설치해 462MW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 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조사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투사는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에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이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사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유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매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 D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GB ETT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nm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nm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nm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 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의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 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디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